발표할 내용은 이제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지원받아서 연구한 내용 중에 아주 일부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희 과제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떤 어린이집, 그다음에 주택, 그걸 대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정도인데요. 아까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어린이의 어떤 그 환경하고 질환하고 관계를 볼 때 가장 기초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어린이집 조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어린이가 어떤 공간에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노출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하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만 포커스를 두어서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해서 다행히 오늘 저 어린이집 협회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이 더 많이 오염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고 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꼭 그렇진 않지만 집값이 비싼 데가 더 오염돼 있더라 뭐 이런 거가 이제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로서 이렇게 입증돼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은 괜히 사회 문제로 근데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 실제로는 현실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주택과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금 새집 화학물질을 얘기하는 거는 주로 새집중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새집중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WH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스페시픽한 컴파운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그룹핑을 해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 보면 이제 연소 오염 물질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는 뭐 가스도 있고 뭐 입자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런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게 화학 물질 부분은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물론 이제 연소 부산물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화학 물질은 이거 새집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을 때 이제 좀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고 대신 연소 부산물은 우리가 그냥 생활을 영위할 때 항상 접해야 되는 부분. 그 중에 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조리하니까 그런 주방에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외부에서 크게 단순화시키면 이제 두 개의 연소 오염물. 그다음에 이제 또 생물학적 부분들도 많이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연소 오염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서 그럼 과연 진짜 환경 오염물질하고 이 질환하고 관계가 어떤 인자가 진짜 중요하냐. 그래서 아토피 질환에 대한 것들은 많지 않아 가지고 알러지 이런 쪽으로 보니까 PM2.5하고 NO2가 중요하다. 그런 결론들을 저희가 얻었고요. 이런 조사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상당히 집에서 어떤 쿠킹할 때 뭐 초미세입자라든가 PM2.5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고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쿠킹할 때 실은 이제 이런 거 입자뿐만 아니라 케미칼도 또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에서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해 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홍콩 같은 데서도 이제 VOC라든가 카보닐 같은 것도 쿠킹할 때 나온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아까 이런 실내하고 외부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초미세입자하고 블랙카본인데 이게 어린이들의 노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연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주택 같은 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단독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구성비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보면 이런 그 교통이 편리한데 여러분 선호하시잖아요. 교통이 편리한데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많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집값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데 산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의 어떤 그 무조건 자동차 사업단 과제로 쭉 도로변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2004년부터 조사를 했어. 그래서 감히 발표를 못한 그런 오염물질에 이거는 이제 도로변 연대 앞에 도로변의 그 나노 파티클들의 노출인데
이 자동차가 다닐 동안은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 다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가 이제 또 오토오일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줬던 부분 중에 이제 테헤란로 이런 부분들을 했더니 이게 도로분 근처가 훨씬 오염도가 높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기 오염 측정망 4번하고 도로변 측정망에서 자동차 오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상시 얻을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가 사는 집하고 다니는 이제 데이케어 어린이집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되느냐 하다가 저희가 모바일 앱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그 근처의 도로상의 오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저희가 한 5개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면 측정지에서 그럼 뭔가 아까 아이오레이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DB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1차 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2차 연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실내하고 실외를 동시에 측정해서 과연 외부 오염이 실내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실내 자체 오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쪽에 맨 끝에 집인데 그러니까 전망이 좋더라고요. 전망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쭉 보면 멀리서 자동차 오염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염물질이 제일 들어오기 쉬운 방패막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름에도 이제 시원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하다고서 야 이거 큰일 날 행동을 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들은 전혀 19층이나 되니까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오염물질이 설마 오리라 이런 굉장히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연구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영등포가 아니라 강남구인데 여기도 보면 지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런 사례들을 이제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이제 서초구인데 서초구 집값이 세죠.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하고 고속터미널 뭐 누가 봐도 여기는 오염이 심하다는 게 팍 드러나는 그런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송파구인데 여기에 올림픽대로 옆에 올림픽 한강변 보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올림픽대로에 엄청난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집값도 높지만 오염도 심하다. 여기도 아마 층수가 꽤 높아요. 근데 저기 측정해 보면 굉장히 높은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송파 영등포구 쪽 했던 부분들에 뒤에 보면 측정소가 있습니다. 쪽에 도로변 측정소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희가 또 층수에 따라서 좀 어떤가 그리고 뭐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떤가 이런 쪽도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저희는 이제 측정할 때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기준 측정 항목 이런 기준치 만족하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4시간 동안에 그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결과를 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집이라는 이런 레이아웃이 다른데요. 저희가 실내는 대개 이제 식탁 근처 거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실외는 이제 베란다 쪽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요. 실내 환경에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집 CO2 농도를 딱 보면 생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틀 동안 계속 똑같은 어떤 CO2 농도니까 거기 이런 걸 보면 거기서 어린이집에 무슨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집은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또 주상복합 이런 거 해가지고 신규 건물이어서 굉장히 기밀이 잘 유지된 것 같아요. 보시면 밤 시간 동안에 굉장히 NO2 농도가 낮은데 낮 시간 동안 아침 이게 7시 반부터 여기 문을 여는데 딱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결국 이제 출입에 의해서 도로변의 오염이 실내로 들어온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저녁 시간대 이제 또는 이제 조금 더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오존 같은 경우도 낮 시간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농도는 높지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도로상에 그럼 어린이 주변에 이런 원인들이 어떤 도로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상에 이제 모바일 앱을 측정을 해서 그 주변 도로를 쭉 돌아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이제 앞에 굉장히 헤비 트래픽 있는 지역이 오염도가 좀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만약
어느 통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통로는 이 도로상 근처는 다니지 말고 좀 녹색 있는 데로 다니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쪽에 성북구 쪽에 뭐 초등학교 있는 데를 측정해 보니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있지만 그 통학로도 어디가 더 좀 깨끗한 통학로인지를 추천을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측정한 자료들을 여기 보면 이제 실내, 실외, 이제 도로상 그 데이터가 도로변 측정망 데이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또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댕인데 측정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면 이제 실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농도들이 이제 도로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주된 게 이제 연소 오염원 이런 부분에 이제 겨울철의 것만 좀 정리해서 입자에 러즈라키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구조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난방이 잘 돼서 온도가 거의 20도씩, 그렇지만 이제 13시경에 뚝 떨어진 거는 이때 환기한다고 창문을 딱 여니까 온도가,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지표만 보면 우리가 실제로 가정을 24시간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행동이 벌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기록지도 이제 있지만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O2를 보면 이 집은 이제 보통 아침에 있다가 싹 나가고 나서 서너 시쯤에 이제 애들도 들어오고 엄마도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CO2 농도를 보면 이렇게 아침 시간에 6, 7시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실에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한다는 걸 다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9시쯤 되면 쭉 떨어지는 게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쭉 떨어지고 다시 이제 저녁 되니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도 레벨이 높아요. 한 800 ppm. 이 얘기는 이제 겨울이라 그 주택이 구조가 잘 기밀이 돼서 CO2 농도들이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 그런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틀 동안 겨울철 했는데 보시면 아침 시간에 NO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차도 이제 시동 걸으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더 여름에 비해서 배출이 더 많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고농도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돼서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NO2가 거의 100 ppb 정도 실내로.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조리에 의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메이저한 것들은 자동차에,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평균치로 보면 또 뒤에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그 트래픽 할 때 굉장히 고농도, 저녁에는 좀 낮은 게, 저녁에는 이미 다 히팅이 다 된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게 보여주는. 그리고 어떨 때 여기 보면 바깥에 보면 굉장히 한 50 ppb 정도로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겨울철에 아침 시간대는 굉장히 보통 때보다 많이 오염되고, 그게 실제로 이런 19층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측정망 자료랑 비교해서 저희가 정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코 바깥에 들어온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데, 그럼 실내는 뭐냐? 그럼 여기에 이제 톡톡 튀는 게 있죠. 이게 다 이제 주방에서 했던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노 크기의 굉장히 작은 먼지들, 아까 이제 NO나 이런 걸로는 이제 워낙 바깥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잘 못 잡아냈는데, 이런 파티클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 그분이 언제 조리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액티비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농도로 이제 이런 데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면 계속 쌓여 있는 그런 성격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크기들이 한 150 나노 이하의 그 연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농도 크기를 보면 보통 때는 굉장히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었는데, 뭐 쿠킹할 때는 한 굉장히 작은 크기가 엄청나게 보통 때보다 뭐 10배 이상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거는 이제 아마 순수하게 물 끓이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삼겹살 굽는다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실은 저희가 2월 달에 뭔가 이렇게 MBC랑 해서 이때는 굉장히 문을 아예 환기도 안 시키고 했을 때 보면 뭐 PM 2.5가 처음엔 7이었는데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야 이런 겨울에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주부님들이 환기팬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무슨 냄새 제거하고 뭐 이런 굉장히 또 막연하게,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끄러우니까 안 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축제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조리하고 이럴 때 문 닫아놓고 있으면 이거 자동차 도로 한복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김전 선생님도 이제 아토피 하면서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는 겨울철 얘기만 했는데, 그럼 여름철이나 가을철, 여기 때는 작년 9월 달인데 굉장히 날씨도 좋고 그래서 실은 가을철에도 이제 스모그 생기고, 여기 보면 이제 저녁에 그분들은 이 정도까지 이르면 이제 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NO2 보시면 굉장히 뭐 120pp까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저녁에 트래픽 때문에 생겼던 것들이 공기가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아 이게 시원하다 이런 정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낮에도 보시면 오존 농도가 그 60, 그때 굉장히 청명한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스모그가 생기기 굉장히 좋은 날씨. 그래서 오존 농도가 거의 60pp까지 증가하는데도 거기 사시는 분은 그런 공기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아주 시원하고 좋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데이케어하고 하우스만 투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데이케어라든가 하우스가 비슷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우스가 더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오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만 이렇게 타겟을 할 게 아니라 집하고 같이, 오히려 집이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들한테 음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도 같이 먹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오염물질 적게 먹이려고 노력하시라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데,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만 주로 관심이 갔는데 주택 공기질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주방의 가스레인지라든가 자동차 오염,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오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주거환경 보시면 도로에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이제 빈집에서 보면 창문을 닫았을 때는 한 600 정도인데 창문을 여니까 먼지가 더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 바깥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제 뭐 연탄 공장에 있으면 이제 까만 먼지가 들어오니까 아는데, 지금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정밀한 계측기로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기청정기 있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도로변에는 뭐 제가 생각해도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써야 먼지 때문에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나왔지만 결국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저감 장치들을 좀 잘 활성화시키고,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이나 우리가 토지지형 정책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값은 높은데 오염지에 사는 그런 어떤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린이집 허가할 때는 반드시 그런 입지 조건들도 뭔가 반영돼야만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공기 오염에 적게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